저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 이름이요? 갑자기 제 이름은 왜요? 저희 남편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아서요. 남편분하고 제가 닮았다고요? 제 이름은 이수민이에요. 아,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쓰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새해 첫날 해맞이 하러 간 강릉 정동진에서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극적으로 재회한 최성옥 씨의 가슴 벅찬 사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최성옥 씨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성옥입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던 저에게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3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낡고 허름하지만 우리 부부의 삶과 땀 그리고 추억이 오롯이 녹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나면 바쁜 하루가 시작됐지요.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짬뽕이었습니다. 남편이 불 앞에 서서 만들어내는 짬뽕은 동네의 명물이었습니다. 얼큰하면서도 깊고 진한 국물 맛은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짬뽕만 먹으면 다른 집 짬뽕은 밍밍해서 못 먹겠어요.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주방을 힐끗 보면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손을 들어 제게 작은 미소를 보내곤 했습니다. 저에게 우리 가게는 손님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작은 행복이 오가는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지나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면 남편은 문을 닫으며 늘 그날의 매출을 계산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들 반응 괜찮았죠? 저는 커피를 타서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는 늘 바쁘고 피곤했지만 함께였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은 마치 바닷가의 조용한 파도처럼 고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때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지 말이에요. 골목길에 흩날리는 눈송이가 천천히 쌓이고 있던 재작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조용히 캐럴 소리가 퍼지고 있었고 벽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걸어놨었죠. 형형색색의 전구가 반짝이며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재빨리 닦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중국집입니다. 말씀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짬뽕 하나만 배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저희 부부가 나이가 든 이후로는 홀 손님만 받을 뿐 배달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는 배달을 안 해요. 직접 가게에 와서 먹어보세요. 정중히 대답하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말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꼬마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참 망설이고 어렵게 말을 꺼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열이 많이 나서요.
동생 데리고 같이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꼭 계산을 할게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속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문득 전화를 건 꼬마 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저희 가게를 처음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손에는 결식 아동 급식 카드를 꼭 쥐고 있었고 추운 바람에 얼어붙은 듯 볼과 손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몸에 걸치고 있는 얇고 낡은 외투는 아이들의 가난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만 같았어요. 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짬뽕 하나만 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 뒤에는 동생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돈을 아끼고 싶었는지 짬뽕을 한 그릇만 시켜서 나눠 먹더군요. 그리고 짬뽕에 들어있는 건더기마저도 형은 동생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동생이 흘리는 작고 행복한 웃음소리와 형의 듬직한 눈빛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결식 아동 급식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괜스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작은 어깨들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가게를 찾는 날이면 짜장면 한 그릇을 추가로 내어주고 음식값도 받지 않겠다고요. 저희 이거 진짜 그냥 먹어도 돼요? 하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살며시 터뜨리던 작은 웃음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런 꼬마 아이들의 부탁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 원래는 안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배달해 줄게.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결식카드 들고 짬뽕 한 그릇 나눠 먹던 그 꼬마들 말하는 거야? 응, 그 아이들이 맞는 것 같아. 형이 전화했더라고. 남편은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고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망설이다 전화를 했을까? 하루 종일 굶고 있었을 게 뻔한데. 남편은 옆 가게 치킨집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짬뽕 한 그릇과 짜장면 한 그릇,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마련하고 싶었던 건지 탕수육까지 함께 포장했습니다. 아이들 괜찮은지 살펴보고 돌아올게. 돌아올 때까지 손님들은 더 받지 마. 남편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줄 수 있겠지. 그렇게 믿으며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남편이 떠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복 2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도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점점 불안감으로 조여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차가운 공기가 유리문을 통해 스며들어 오는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마음 깊숙이 퍼졌습니다. 저는 배달을 부탁했던 꼬마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얘들아, 혹시 아저씨가 거기 다녀갔니? 네. 아저씨가 짬뽕이랑 짜장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탕수육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다시 나가셨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다시 어딘가로 갔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성옥 씨 되십니까? 여기 119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을 당했다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다시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오토바이 운전 중에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급하게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 맞죠? 하지만 구급대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병원으로 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온몸이 굳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얼음처럼 차가운 감각이 제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잖아. 제 입술은 떨리고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분명 1시간 전까지는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으며 곧 돌아올게. 라고 말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한데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니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제발 받아줘.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무심한 통화 연결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마음은 한없이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장난 전화는 아닐까?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헛된 희망이 머리를 스치다가도 전화 속의 침착한 목소리가 다시 떠올라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기사님,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발끝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무사해야 해, 여보.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끊임없이 교차하며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연락받고 왔는데요. 저희 남편 어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간호사는 잠시 눈빛을 피하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응급실로 모셨어요.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말에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제자리에서 멈춘 것 같았고 다리가 휘청거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엔 제 울음소리가 가득 퍼지고 있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남편의 손을 저는 그저 잡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남편의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떤 증거라도 발견하고 싶어 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달라 부탁했습니다. 여기 사고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혹시 충격을 받으실까봐 남편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사진 속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옆에 색색의 장난감 블록과 장난감 로봇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경찰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입니다. 근처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제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밥까지 굶고 있던 꼬마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장난감 선물을 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할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데려가야만 했을까요? 끝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했던 가게 준비도 저녁의 따뜻한 대화도 모두 사라진 채 집안은 차갑고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거실 벽 한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더 이상 제게 다가오지 않는 영원한 과거였습니다. 눈길이 닿을 때마다 그리움과 슬픔이 몰려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여보, 나 없어도 힘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나를 두고 갔느냐?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벌써 몇 주째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힘이 나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그저 머리 위로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 마지막으로 배달했던 음식들, 그리고 장난감 로봇들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 가게 문을 닫은 이후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 생각할수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내가 모른 척 한다면 하늘에 있는 당신이 실망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몇 주 만에 집 밖으로 나와 아이들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강렬한 술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거실 한가운데는 찌그러진 맥주 캔들과 빈 소주병들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더더욱 지독했습니다. 오랜 시간 치워지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것이 이곳이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소파에는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술에 쩔어 누워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은 무기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붙잡고 앉아 있었고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한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형이 고개를 들며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눈빛엔 반가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듯 보였습니다. 우리 나가서 같이 밥부터 먹자. 저는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뭐든 마음껏 골라. 오늘은 할머니가 다 사줄게.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두 아이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이들은 정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동생을 먼저 챙기며 자기 몫을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동생의 그릇에 음식을 옮겨 담는 모습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너무 의젓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동생의 작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밥을 먹인 후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은 계절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형은 얇고 해진 티셔츠에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 같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동생의 옷도 그런 형의 낡은 옷을 물려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운 옷가게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맞는 옷을 골라 입혔습니다.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두 아이의 얼굴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형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깨끗한 옷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고, 동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꼬마 아이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심하다면 나라도 이 아이들을 돌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었고, 필요할 때마다 밥을 사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들이 밝게 웃을 때마다 저는 마치 남편의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듯한 위안을 받았고, 하늘에서 남편도 저를 보고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아이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무슨 큰일이 생긴 게 분명하구나 직감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옷을 걸쳐 입고 아이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가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망연히 서 있던 아이들의 작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아이들은 힘없이 고개를 들며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미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말라붙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도와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자체에 연락해 무료 장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의지할 친척조차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절차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장례식은 차분하면서도 슬픈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 장례가 끝난 후 그 아이들은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 선택이 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마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으로 무너졌습니다. 나이가 든 저로서는 이 아이들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끊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마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늘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 마치 남편이 아이들을 부탁하며 제 곁에 남겨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꼬마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을 주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 제가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꼬마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오랜 간만에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공허한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밝아졌고 고아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동생을 챙기며 의젓하게 행동했고 동생은 형의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작은 위안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남편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 크리스마스 날 고아원을 방문한 제게 꼬마 아이들이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해맞이를 보러 가고 싶어요. 꼬마 아이들의 맑은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살면서 해맞이는 딱 한 번, 젊은 시절 남편과 강릉 정동진에서 봤던 게 전부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해를 보러 새벽 일찍 나서는 일도 마음의 여유가 없던 저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두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는 꼬마 아이들의 눈빛은 세상에 그 어떤 부탁보다 간절했습니다. 그 작고 투명한 손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함께 해맞이를 가보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강릉으로 향하는 기차는 새벽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새해를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기차 안에는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꼬마 아이들은 제가 준비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새해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아, 해가 뜨면 무슨 소원 빌 거야? 할머니랑 계속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너무도 단순한 소원이었지만 그 단순함에 담긴 간절함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어둠 속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해맞이를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다시금 남편이 남긴 따뜻한 손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꼬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활기찬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고 아이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우리는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바닷가로 이어지는 길은 새벽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몰려온 듯 보였습니다. 저는 꼬마 아이들의 손을 단단히 잡고 해맞이를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두 볼은 기대감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항상 TV에서만 봤었는데.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첫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선명한 빛은 어둠을 뚫고 올라오며 세상을 물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 잠시 넋을 잃고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곳 정동진에서 수십 년 전 처음 남편과 해맞이를 보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따뜻한 차를 마셨던 순간 성옥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살아요. 마구 말하던 젊은 시절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던 날, 결혼식 날, 가게를 처음 오픈했던 날, 매일 새벽마다 함께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손님들의 웃음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소박한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잠겨 있던 저는 고요한 공기 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잘되던 꼬마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제가 돌아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만이 들릴 뿐 꼬마 아이들이 있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어? 제 목소리는 요동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꼬마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제발 대답 좀 해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사람들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아이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젊은 시절 길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찾아다니며 불렀던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들의 이름을 목이 쉬도록 부르며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 부주의로 어린아이를 또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가슴은 터질 듯 했으며 손은 떨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제 목소리는 점점 울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만한 아이들 보셨나요? 형제인데요. 손잡고 있었던.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제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고 머리는 점점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렇게 30분가량을 헤매던 끝에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제 무릎을 적셨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또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또 내가? 머릿속엔 젊은 시절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과 오늘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저를 한없이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속 번호는 낯설었지만 그 순간 무엇이든 기대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이들을 찾고 계신가요? 제가 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안도의 물결이 눈앞을 뿌옇게 만들었고, 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괜찮나요? 어디에 있나요?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할머니 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과자를 사주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데리고 갈게요. 약속한 장소에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의 40대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각진 턱선, 곱슬곱슬한 머리, 부드럽고 처진 눈빛까지. 시간이 멈춘 듯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남자만이 제 시야를 채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수민입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에서 모든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순간의 환영에 속아버린 걸까요? 40대 때의 남편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에 혹시나 잃어버린 제 아들이 아니었을까 기대했던 희미한 희망이 찬물을 맞은 듯 사라졌습니다. 저의 실망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는지 그 남자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보다 다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이름은 구호성이에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30년 넘게 묻어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어릴 적 이름이 구호성 맞아요? 우리 아들 구호성?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남자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저 자신을 보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양부모님께 입양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본래 이름은 구호성이에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순간 죄인처럼 살아왔던 지난 30년 동안 제 마음에 쌓여있던 상처와 슬픔이 벽돌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에서 아들을 잃고 느꼈던 공허함, 매일 새벽마다 울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어머니 맞으시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매일같이 자신을 책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3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아들의 온기는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엄마가 우리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자. 호성아, 우리 호성아.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 품에서 살아 숨쉬는 아들의 존재가 지난 모든 상처와 슬픔을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들 호성이도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매일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양부모님께는 감사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이제야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호성이의 말에 제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바닷바람은 너무나도 차가웠지만 제 품에 안긴 아들의 온기로 모든 추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들 호성이를 다시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온기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동진 해변에서 잃어버린 아들과 재회한 그날이 저는 지금도 꿈같이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호성이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내용은 길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호성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그동안 쌓아온 삶의 단편들을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호성이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늘 제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어요. 어릴 적 기억에 남은 작은 단서들을 붙잡고 스스로 상상의 조각들을 이어붙이며 자랐어요.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아들의 힘들었을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양부모님께서 정성껏 키워주셨지만 생모와의 단절은 아들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아들 호성이도 요리에 흥미를 느껴 요리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왜 요리를 좋아했는지 알겠어요.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나 봐요. 호성이는 현재 작은 순두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남편의 짬뽕 비법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그 레시피를 아들이 이어간다면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짬뽕 국물을 맛본 순간 호성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국물은 마치 아버지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숟가락에 아버지의 정성과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말에 저는 남편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호성이는 제가 전수해준 짬뽕 레시피와 자신의 순두부 요리를 결합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름하여 짬뽕 순두부. 얼큰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조화를 이뤘고 아들의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리법을 제가 이어갈게요. 남편도 분명 하늘에서 아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아들 호성이와 며느리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입양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피는 안 섞인 자식이지만 정말 큰 사랑을 주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곤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만들어준 건 어쩌면 그때 그 꼬마 아이들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 길을 잃지 않았다면, 제가 그 꼬마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엄마와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다고 하셨죠. 제가 그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챙기고 했던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젠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호성아, 너희 부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기쁘게 도울게. 너희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실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입양을 결정하기 전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호성이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꼬마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놀이를 하고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은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더 단단히 잡아 끌었습니다. 삼촌,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거죠?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매주 찾아올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꼬마 아이들도 이미 아들네 부부를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드디어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가정을 만들게요. 남편이 마지막 선행을 베풀었던 그 꼬마 형제들이 이제 제 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 자민이와 자욱이의 웃음소리는 아들네 부부의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점점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자민이와 자욱이는 저를 볼 때면 늘 저를 꼭 끌어안고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제게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올해의 첫날, 저는 다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정동진에 섰습니다. 이곳 정동진은 이제 저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저희 새로운 가족이 서 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 호석, 사랑스런 며느리, 그리고 제 손자가 된 자민이와 자욱이까지, 그리고 저 대신 사랑으로 아들 호성이를 키워주신 호성이의 양부모님들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수평선 위로 떠오를 해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호성이는 제 옆에서 손주들의 옷깃을 여미며 추위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항상 너무 추워요. 손주 자민이가 제 품에 안기며 투정을 부리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아봐. 추위를 조금만 견디고 나면 따뜻한 새해가 우릴 반겨줄 거야. 아들 호성이는 고개를 돌려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새해 소원으로 어떤 걸 비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우리 가족이 항상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 거야. 그때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이 바다를 물들일 때
저는 눈을 감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그곳에선 잘 지내고 있나요?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없다는 사실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기적처럼 펼쳐졌다는 사실도요. 당신이 떠난 뒤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거실에 걸린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그리워서, 너무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도우려 했었죠. 추운 크리스마스 날, 이젠 우리 손주가 된 그 작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섰던 당신,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그러했기에 저는 당신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어요. 당신을 말렸어야 했나? 원래대로 배달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나? 그런 후회들이 끝없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당신이 떠난 뒤에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래서인지 제가 우리 손주가 된 꼬마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도 당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꼬마 아이들을 더 열심히 챙겼어요. 당신이 떠난 뒤에도 당신은 제게 여전히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해맞이를 보러 가서 잃어버렸던 우리 아들 호성이를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여보, 이게 믿기나요? 우리 호성이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도 당신이 마지막으로 지켜주려 했던 그 아이들을 통해요. 마치 당신이 하늘에서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요. 호성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꿈은 아닐까?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우리 호성이 맞니? 라고요. 호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당신이 연결해준 이 기적 같은 순간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호성이는 정말 당신을 닮았어요. 따뜻한 마음, 책임감, 그리고 웃을 때 눈가에 맺히는 주름까지요. 그리고 당신을 닮았는지 요리사로 지내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보, 호성이가 저를 놀라게 한 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호성이와 며느리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손 내밀었던 그 꼬마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오늘 이렇게 정동진에서 해맞이를 보며 당신과 함께 했던 그날을 떠올려요. 당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이렇게 함께 늙어가자 라고 말했었죠. 비록 지금 당신의 손은 제 곁에 없지만 저는 그 약속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당신과 제가 함께 나눈 추억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진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 모두가 당신 덕분이에요. 여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하늘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이제 당신이 만들어준 새로운 가족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여보, 하늘에서도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최성옥 씨의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좀 부탁드리며 새해의 첫 태양이 어둠을 걷어내듯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빛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최성옥 씨가 오랜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고 다시 가족의 품에서 웃음을 되찾았듯이 여러분의 새해에도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